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과일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퍼금리 슈퍼 리치. 금리를 알아야 우리가 슈퍼 리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네, 뭐 숭고스럽지만 책을 네. 한 권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환율에 의해서 금리 시리즈입니다. 금리. 예. 지금 시점에 금리 중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금리는 모든 그 금융 상품, 금융 거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요새는 전부 다 경제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작게는 예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넓게는 투자하는 것까지 모두 다 금리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경제생활을 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한 책을 쓰셨는데 저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금리를 알아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네, 불을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요. 네.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리를 모르고서는 네.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부나 아니면은 회사원들까지 직장인들까지 작은 부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까지 오. 모두 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라고 하면 그래 이자로 표시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거지 퍼센트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뭐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자기 자신의 주어지는 이런 이자 있잖아요. 저희 월급도 전부 다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 통장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지 자기는 어떠한 통장을 만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례와 예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두껍긴 하지만 이거 보시면 굉장히 술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화같이 이렇게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금리 관련해 제가 지금 목차를 보니까 금리가 뭐지? 우리가 항상 뭐 다양한 금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지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둔 책이니까요. 슈퍼금리 슈퍼리치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무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까 그 박 팀장님께서도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뭐 달러 인덱스가 106, 107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업이나 아니면은 개인들로서도 왜냐면 유학생을 둔 부모로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어요. 요새 그렇죠. 궁금하시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연말은 맞아요. 계속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또 요새 재정 적자가 미국에서 화두입니다. 이 재정 적자가 내년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환율에 대한 전망과 함께 미국 재정 적자와 금리 또 환율의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공약이나 정책들 특히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까지도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특히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한 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4.45%, 4.5%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올랐다가 10년물 국채가 4.2%. 그래서 어저께는 좀 올랐어요. 4.3% 정도를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쵸.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미국 국채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은 뭐냐면 이 공약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초기에는 이러한 강한 공약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이 뭐냐면 미중 간에 중국의 최소 관세를 6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 뭐 대선
그 후반기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채 수익률을 자극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기업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국채 수익률, 특히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번 오늘도 사실은 그 의사록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주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예,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내용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추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로 이렇게 담아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세수 확보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세를 통해서 지금 메꾸려고 하는 빅피처인 거잖아요. 네, 뭐 감세는 좋습니다. 네. 이제 정부는 많이 써야 돼요.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을 보면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세금은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의 부족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세로 인해서 외국에서 이것을 만회하겠다는 거죠. 내부에서는 감세를 하고 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관세를 더 부과함으로써 이걸 채우겠다라는 거죠. 예, 보편적 관세 네. 플러스 차별적 관세죠. 이제 차별적인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가져오겠다. 네.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재정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네. 이 재정 적자는 적자 국채로 발행을 해서 만회를 해요. 적자 국채요? 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네.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지금 지출 적자 수입 네, 막대 왼쪽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볼까요? 이게 뭐 나라나요?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네. 예, 쓸 만큼은 이만큼 써야 되는데 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안 되면 그게 이제 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만큼. 마이너스죠. 예, 저 빨간색이 이제 적자입니다. 네. 예, 적자 그래서 올해 9월 달까지 적자를 보시면 1.8조 달러 정도. 지금 8조 엄청나게 코로나 때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또 네.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 지금 주황 저 색깔 막대 정도로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매년 그 재정 적자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흑자가 난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어요. 2000년대 계속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 이게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부채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만 보면은 이해가 언뜻 안 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이 부채 수준을 같이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시면 미국의 국채 국가 부채 수준이요 저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왼쪽에 지금 GDP입니다. GDP보다 훨씬 큰 수준입니다. 지금 그 현재 2024년 9월 말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좀 넘어섰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잘 계산이 안 되는데 통화 단위는 경을 써야 됩니다. 5경원 정도 돼요. 네. 네, 5경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국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수준이고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부채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위험, threat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바로 이러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채 수준이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줄이라는 얘기였고요. 또한 이것은 좀 약간 의미가 있는 측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스콧 베셋 재무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재정 적자에 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파월 의장이 11월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이것은 사실은 그 통화 정책에 관련된 측면이 아니거든요. 예, 재정
정책에 관련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얘기할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때 이때까지 뭐 한결같이 이것은 재무부에 가서 물어봐라, 트레저리에 가서 물어봐라,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거론한 측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채 문제, 재정 적자 문제를 조금 더 잘 고려해서 씀씀이를 갖고 가라는 그러한 일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의 미국의 재정 적자의 수준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금리 그리고 환율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를 우리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서 주식이든 뭐 미국 관련한 국채든 이런 투자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네. 이 스콧 베세트는 뭐 거론됐던 그런 후보들 중에서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게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성향의 후보로 알려져 네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2년물 국채가 이렇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며칠 동안 보였습니다. 지명 후에. 그렇지만 이 지명권자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써야 될 공약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하게 뭐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아직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한번 보시죠. 트럼프 일기에 어떻게 달러와 그다음에 중국의 그 위안화 환율이 뭐 이렇게 과거에. 진행된 과거의 환율의 추이를 본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이기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유럽과 그다음에 중국은 무역 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집권 2기에도 비슷한 측면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보면 앞으로의 어떠한 이 통화가 행태를 보일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미래를 한번 보시죠.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눠 볼게요. 제가 1기를 보시면 당선 이후에 한 1년 차, 1년 반 차까지 보시면 이렇게 유로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유로화 강세가 강세죠.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역 분쟁이 있어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유로화 강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조금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시면 위안화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그 달러 위안 환율인데요. 위안화는 달러가 기준 통화입니다. 아까는 유로 달러화는요. 유로화가 기준 통화라서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통화 강세 약세 방향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위안화 강세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예. 7위안 가까이서 1달러당 7위안 가까이서 6.27위안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네. 이것은 위안화 강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한 1년 반 동안은 유로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년 초반까지는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면 이것을 갖다가 추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초창기에는 당선 이후에 취임 초기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지금처럼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강달러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유로화를 보세요. 이걸 네. 보시면 1.14달러, 유로당 1.14달러에서 취임 초기에는 이렇게 더 강해졌어요. 네. 1.03. 네. 거의 페리티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유로화 강세가 일어났거든요. 저 어느 시점에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트위터 있잖아요. 네.
X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단하셔야죠. 나오신 보통 이제 그걸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소통하고 자기가 이런 정책을 하고 뭐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있어서 뭐 통화를 싸게 갖고 가느냐 네.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나 발언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통화가 갑자기 그쪽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확률 게임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유의를 하고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갈 확률이 또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대통령을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1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정책적인 결정이나 실행을 굉장히 빨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중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는 주의할 점이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게 이익이죠. 이익이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요. 예, 유로화가 약세로 다시 변했습니다. 뒤에 볼게요. 위안화도요 약세로 변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포치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7위안을 넘어섰다 포치 이러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변했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세로 집권 중기에는 이렇게 약세로 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을 계속 갖고 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쉽게도 기준금리가 네. 인상기였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과. 트럼프 1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였다. 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집권 2기는요. 기준금리 인하기에 막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FOMC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투는 뭐냐면 내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지금 기조에 들어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문에 내리는 건 아니다. 이러한 투로 기자회견을 많이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힘들었겠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기가 다시 일어났고요. 위안화 약세기가 다시 일어났어요. 예,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전환시키고 싶으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재정 적자도 보셨듯이 모든 이제 적자가 지금 적자가 무역 적자도 있고요. 재정 적자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있는데 지금 재정 적자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무역 적자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무역수지 흑자로 뭐 상쇄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고 싶을 거예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으면은 환율을 반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러 약세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네. 달러 약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연준을 조금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속도를 더 빨리 갖고 가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연준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네. 크게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재미있게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우리 투자 그다음에 경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금리 인하기와 약달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몸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편해요. 저희가 요 지금 내용들을 5페이지, 6페이지 5번에 정리를 한번 쫙 해주셨잖아요. 네. 한번 1타 강사 느낌으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무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 1,300원대로 내릴까, 1,400원대로 계속 오를까. 네. 지금 시장의 전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망은 뭐 아니요, 요 내용 하기 전에 네. 5페이지 보면은 5페이지요?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6페이지군요. 아, 6페이지. 요거. 네. 요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에 네. 정리해 주신 거라서 사실 저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 어떻게 되는데 언제 멈추는데 저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죠. 달러 강세가 아직까지는 1, 4분기까지는 네.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내년 1사분기. 예, 내년 네. 1사분기까지는 달러 강세,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호재가 내년 1사분기 1월, 2월, 3월 중 뭐 언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특정 어떤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쵸. 1사분기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2사분기 이후에는 하락과 반등을 좀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이 고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반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2, 4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이것을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더운 앵커님이 벌써 미리 스포일러를 터뜨려 달라고 하셔서 네.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언제 바뀔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연유인지는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지금 이제 재정 적자 부분이 가장 커서 지금 모든 정책들이 사실 거기에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 퍼즐을 맞추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제 오늘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는요. 네.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여기 네. 정치와 외교가 2025년은 정치와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폭탄이나 아니면은 발언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에 하반기에 어떻게 보실 거냐 이렇게 질문에 모르겠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면 뭐 역사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죠. 시장도. 네. 그래서 주식이나 금리나 외환 시장도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어제만 해도 저희 그 외환 시장에서요. 달러원 환율이 15원 이상 하루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 연율을 보게요. 뭐 오픈해서 뭐 네. 중국에 관세를 갖다 10%더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환율이 1,407원까지 치솟았다가요. 와. 갑자기 또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뭐 개입설도 있고 있지만 또 1,400원대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오늘 또 좀 오를 그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될 것이 올해도 내년 초반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조금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달러원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지금 1,400원 선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게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띄워주시면은 이제 그 언제까지 1,400원대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제는 사실 1,400원이면은 막 외국인 투자자 얘기 엄청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갔고요. 처음에 1,400원 돌파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두개 비슷하게 살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조용해요. 그러려니 하는 건가요? 네,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건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저거는. 뭐 2000년대 들어와서 1,400원을 넘어서 거래가 되는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많지 않았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맞습니다. 게다가 1,4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경제 부담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까 이게 관심사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인 컨센서스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중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제 내려간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12월에 네. 고점. 예.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한 1,300원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모멘텀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한 전망이.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전망과 조금 상이한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인적인 뷰예요. 네, 저희 네, 회사 네. 뷰도 아니고요. 여기 딱 미주호 공식 뷰 아님 개인 의견 O 이렇게 쓰셨네요. 네,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분명히 네, 네. 써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내년 1, 4분기까지도 이렇게 그 좀 1,400원대 위에서 높은 수준의 환율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오히려 하반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그 주식시장도 조금 더 호조를 조금 더 길게 갖고 가고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사실은 네 이번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마지막 이유는 조금 가슴이 아파서 안 썼어요. 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 아니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1번 1번은 이유.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저께도 보시면 10%의 추가 추가. 관세를 한다 그러니까 네. 1,407원으로 빠르게 튀었죠. 이렇게. 네. 그런 것과 같이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뭐 특히나 세계 그 금융계에 엄청난 큰 파장을 줘요. 왜냐하면 양대 빅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하 시에 원화의 절하폭도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무역 분쟁이 내년에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고 갖다가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유로화 때문이에요. 유로화가 유로화. 이렇게 큰 그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유로존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3년째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빨리 그만 뭐 정전이 될 것 같더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 파병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쓰고 싶지 않았던 게 한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안 좋아요. 이것을 사실 갖다가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하위권 수준이죠. 성장률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뭘로 좋아질까요? 왜냐하면 한국민들은요 어려울 때 이때까지 2000년 동안 항상 위기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올라왔어요. 한국 사람은 되게 끈질겨요. 예,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뭘로 강해질까요? 뭘로 모르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저도 뭐 이런 그 기업들 자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더 열심히 하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있는 그 일본은 완전 미국에 딱 붙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미국에 붙을 수도 중국에 붙을 수도 이 외교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어서 대체 네. 뭘로 일어날 수 있을까? 글쎄요. 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률은 사실 가장 낮지 않나요? 글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 지금은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건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 네, 용어는 네.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장 편한 용어죠. 기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기간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투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주에 그 금통위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그렇지만 향후에 이렇게 계속 동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너무 고민돼. 동결하고 인하를 한다면 또 부동산 쪽이 또 난리 날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하자니 저쪽이 걱정이 진짜 되고요. 양난이네요, 정말.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는 좀 아프더라도
아프더라도 한쪽이 아프더라도 빨리 하나를 끄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빨리 끄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잘 이렇게 대처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경제를 살리는 그런 면모를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네. 지금 어떤 높은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것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민생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네 번째 이유 때문에 네. 달러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높을 확률이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면은 수출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기는 한데 수출 자체가 늘어나야지 좋은 건데 이게 중국 쪽 수출도 그렇고 미국도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싶고 해서 네. 제일 문제인 건 미국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죠. 그 무역에 있어서 네. 수출에 주는 영향이 예전부터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은요,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안 만듭니다. 그렇죠. 생산 예, 기지가 아예 다 그렇죠. 옮겨지기도 예. 했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하죠. 뭐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만들어서 현지 공장에서. 수출하죠. 네.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리 얘기도 했고 환율 얘기도 했는데 또 우리 전문님께서 쓰신 슈퍼금리 슈퍼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층적인 투자 얘기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미즈은행 오늘 변정희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